부모님 대출 2억 무이자로 빌릴 수 있냐라고 계속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실제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궁금합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저희 오늘 평생부자 머니플랜 그 책 같이 쓴 공저자로서 같이 오늘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절세로 또 최대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조기훈 저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기훈이고 평생부자 머니플랜에서 연금, 세금, 보험 파트를 담당한 공저자입니다. 와. 오늘 제가 빠세 라이브에서는 이제 세무사님들 오시면 어려운 전문 용어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좀 편하고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같이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면서 세무사가 재무설계나 다른 타법을 좀 더 공부해가지고 고객들 절세를 도와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도 조금 기장하면서 공인중개사도 따고 재무설계도 따면서 상속 증여까지 통합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의 돈도 너무 소중해가지고 절세하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보시고 이제 실제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둘이 회의했던 게 이게 이론상으로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다 걸린다 이런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조사관님들하고 일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세무 대리인이 얼마나 그 고객의 세금을 아껴주려고 노력하는 세무 대리인한테는 그 내부 사무 규정 처리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요 정도의 소소한 팁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실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사관님들이 너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냐 하셔가지고 근데 저 20년이나 했으니까 그 이론에는 없는 실무 규칙들을 얼마나 많이 몸으로 익혔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두 가지는 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중요한 거 제가 밑줄 쫙 그으시라고 하거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실까요? 네네. 지금 가장 이제 1015 대책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가 정말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도 잘 안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법은 정말 잘 되고 계세요. 불법적으로 네. 이제 아니에요. 못 빌리니까 거기서 빌리는 아니요, 건가요? 대법 합법이에요. 아. 네, 되게 오해하시는데 대법 사장님들 되게 원칙대로 그다음에 법정 이자를 받아서 하시는데 급전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대법 규정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30대 젊은 사장님들이 대법 하시는 분들 되게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급전을 융통해 주신다고 생각해야지 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 대출이에요. 네, 부모님 대출인데 저희가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집 살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부모님 대출 2억 무이자로 빌릴 수 있냐라고 계속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실제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궁금합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은 대부분 대출 상담사나 뭐 또 세무사, 그다음에 그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자금 출처나 세무 조사를 받아보면 인정받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그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이자율이 4.6이 있는데 실제 4.6으로 이자 주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자도 안 줬다, 원금도 안 줬다. 그러면 증여로 추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용증에서 그 요식행위는 당연히 하지만 요즘은 또 이자 주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시는 조사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정말요? 거의 네. 대부분은 다 다른 데 가면은 이자만 꾸준히 넣기만 하면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
근데 실제 조사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네네. 원금 상환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2억에서 지금 원금 상환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써놨는데 10만 원 정도 하시면 한 30년에서 35년 분할 상환 하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부모님 대출을 안 하고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빌리면 빌려주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풍백님은 빌려주실까요? 제가 2억 빌려주시라고 해서 10만 원씩 갚는다고 하면? 원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다고 하면은 좀 모르겠는데 잘 이야기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줄 돈. 생각보다 조사관들이 말하는 게 저희한테 똑같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이고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10만 원씩 갚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단 하나도 없지 않냐. 예, 이렇게 남이라.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을 조사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실질과세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100만 원으로 계산한 이유가 제가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한 사례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30대 고객 그 거래처 대표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기장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양도소득세나 집 매수할 때도 혹시나 싶어서 저희한테도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 거주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딱 7억 정도의 전세를 거주하고 계셨고, 근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1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15억이니까 4억까지 대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공개롭게도 취득세,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가감해가지고 2억이 딱 모자르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그 아이도 이제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대책이 나왔지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2억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빌려야죠. 빌려서 아파트 사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봤다. 내가 다 들어봤는데 내가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건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해도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었고 조사관들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원금 상환 100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매달? 네, 매달 100만 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자도 나 4.6 내고 원금 상환 100만 원씩 하려면 나 너무 부담스럽다. 네, 가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냥 1%만 해도 되냐? 또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걸리지 않는 선을 맞추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게 하려면 1%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한 어느 정도로 그러면? 그래서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지고 그게 한 3% 되거든요. 거기서 가감하시면 돼요. 근데 가감하라고 하면 3.16, 3.15는 안 가시더라고요. 2.88, 2.75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상담을 하세요. 네. 그리고 원금 상환도 10만 원만 2억인데 10만 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에서 35년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대 여명 기간을 봐요. 조사관들은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10년이에요. 10년. 네, 10년이라고 어디 명시된 건 없어요. 저희가 실무에서 일해 보니까 10년 상환이면 조사관들이 오케이 통과. 세금 추가 세금 없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니까 10년 가지고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 넘어요. 한 150만 원 넘는데 너무 부담스럽대요. 5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되냐고 조금 그 원금 상환하면 안 되냐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플러스 5년까지는 조사관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정도 인정해 주는 거라를 실무적으로 알기 때문에 15년 분할 상환해드려가지고 100만 원으로 원금 상환 맞춰드렸어요. 한 3%에 이렇게 원금 상환까지 하면 결국 거의 타인과 거래할 때랑 비슷한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아니요, 정도인데. 타인은 100만 원 상환한다면 절대 안 갚으죠. 빌려주지 않죠. 그런가. 제가 그래서 앞에서 대법 얘기를 했던 이유가 급전하면 거기는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이 20%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이 잘 되는 이유는 대법을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대법도 굉장히 합법적이고 금감원에서 굉장히 제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대출의 원금 상환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법보다 싸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이나 상담할 때도 부모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원금 상환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원금 상환을 꼭 해 주셔야 사후 관리에서 빠져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원금 상환해 주시는 거. 근데 원금 상환 얘기가 진짜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원금 상환 얘기가 없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원금 상환 10년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으로 하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저희가 다 2억만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1억 빌리는 고객도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플러스 5년에서 15년 분할 상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오늘 새로운 이야기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실제 저희 세무 대리인으로 일하다 보면 조사관들도 저희한테 약간은 협력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도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일을 좀 비슷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대부업 20%짜리도 사실 빌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집가 3승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라는 나라대로 조금 더 빡빡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증여 관련해서 이제 걸리지 않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금 상환만 딱 기억하시고 이 페이지에서는 원금 상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2억 증여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유기 정기금 일반 증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기 정기금 증여 신고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고모한테 1,000만 원 받고 또는 이모한테 1,000만 원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고 그다음에 부모가 내가 돈이 많아서 2,00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또 2,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데 월 10만 원도 주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세무 일을 그때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기장 업무만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도 아기를 낳자마자 다음 달부터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줬어요. 네. 국민은행에 들었는데 국민은행에서 10만 원씩 1년씩 20년을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10년 만에 딱 없어지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1,200, 큰 아이는, 둘째 아이는 그 2살 차이 나니까 그 한 960만 원 정도 모았는데 뭐 이자랑 이제 제가 원금이랑 다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10년 정도 딱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또 10년은 이렇게 누군가는 10만 원씩은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때 유기정기금 신고라는 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저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연금저축펀드에서 주식을 좀 사주지 않았을까, ETF를 좀 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 2,000만 원 없으니까 애들한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나라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 아기 앞으로 모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오늘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홈택스에서 신고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이름 그 수종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홈택스 회원가입하기가 조금 번거롭긴 한데 부모님 동의 받으시고 회원가입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기정기금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얼마에 신고를 할 수 있냐? 이것도 나라에서 딱 정해놨어요. 3% 할인율로 하면 된다고. 근데 유기정기금 평가서는 저희가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월 10만 원씩 10년 동안 그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을 미리 할인해 보면 1,050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원금은 1,200이잖아요. 10년 주시면 1,200인데 1,050만 원까지 신고하면 증여세 금액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증여 계약서 같은 건 안 써도 되느냐 또 이렇게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미성년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증여 계약서도 써주셔야 돼요. 네. 계약서까지. 네, 증여 계약서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꼭 10년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동이체 그 신고서랑 증여계약서, 증권사에서 자녀 명의로 연금계좌 만드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매력적인 이유는 아까 그 3%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고 그게 아이 이름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은 훨씬 네. 10년 하면 정말 그때 돼서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많은 수익을 아이한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저처럼 그러니까 적금 들어서 원금 상환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2,400 나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문제에서 저는 10만 원씩 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그때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소득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세무조사도 받거나 편지를 국세청에서 받으려면 굉장히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때 저는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년 했는데 한 2,400 모아졌으니까 그 통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원금을 저희가 다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 깨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재개발 물건을 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증여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유기정기금 제도를 알아서 증여세 신고하고 아이 계좌가 혹시라도 1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1,200을 넣었는데 1억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1억이 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억 정도 해서 그 돈을 제가 만약에 부모가 다시 가져온다. 이러면 재차 증여가 돼서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아이 계좌에 1억 있는데 아까 부모님한테 2억 지금 빌려야 되는데 아이 계좌에서 10만 원씩 넣어서 연금저축펀드로 굴려가지고 1억이란 돈이 생겨 있으면 그 집 살 때 그 돈부터 해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할 거면 그걸 해지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재차 증여가 돼서 아이가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공제 세금 신고하시고 가져오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가져왔다. 아무 일도 안 생겼다. 그럼 내 소득이 아직 적은 거고 내가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어떨지 모르니까 네, 사실 미리미리 기록을 좀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거든 나는 안 걸렸으니까 너도 해봐 주위에 추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 다물고 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말하는 것도 그럼 창피한 일이 되겠네요. 내가 소득 적다는 거 인증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얘기는 내 친구는 했는데 안 걸렸어. 연락이 안 왔어.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음 또 준비한 이야기가 많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도대체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절세와 탈세의 차이가 어딘지 도대체 분산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분산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아직 그 엄청나게 큰 부자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작은 부자들은 굉장히 소기업 대표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저는 평소 얘기 듣기로는 조기훈 저자님 기준에선 작은 부자인데 제 기준에선 좀 큰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왠지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단기 순이익이 10억, 30억 이렇게 나신 분들도 한 30%는 고객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30% 기업이 잘 되면 호황이면 많은 기업이 더 잘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50% 기업은 또 망해요. 네. 이제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일단 많이 벌면 그때부터 세금에 관심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안 걸렸더라 이렇게 꼭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말리거든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면 그분이 꼭 그 해에 조사가 나와요. 그 해에 안 나오면 그 다음 해에 조사가 나와요. 저희가 정기조사가 5년 만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저는 이제 여기를 15년 다녔으니까 그럼 5년에 한 번씩 3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3번 조사 받는 고객도 있고 15년이 됐는데 조사 한 번도 안 나온 그 고객이 있어요. 이 기준이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안 나와요. 절대. 네. 세무서는 세금 많이 나온 고객, 세금을 많이 낸 고객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데, 근데 요즘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많이 이제 풀어주고,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조사라고 표시 안 하고 소명 자료로 많이 보내가지고 입증 책임을 우리한테 주고 아니면 너네가 소명해봐. 그럼 난 조사를 안 할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원래 세금을 많이 안 내면
아니 많이 내면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매출이 높으면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세금 더 거둘 게 없는지. 혹시 뭐 털어볼 게 있나? 이렇게 연락이 오긴 와요. 그래서 이제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좀 덜 하시는데 그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내기 싫으니까 많이 벌면 그 법의 테두리 밖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무 대리인이니까 계속 조사관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사관이 세금을 가혹하게 뜯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혹하게 뜯어갔으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안 그럴 테니까 그 소소한 팁을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좀 말씀해 주는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정해진 뭐 책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경험을 익힌 거고. 그러니까 절세랑 탈세랑 할 때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법을 써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절세가 되는 거고 법의 테두리 밖으로 가면 부정행위가 돼서 탈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례가 도대체 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증여세 관련해서 부모 대출을 받을 때 차용증만 쓰고 그냥 무이자로 공증 받아놔도 법으로 해서 해석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 실무에서 절대 그걸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산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통장을 여러 개 쓰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네. 저희가 통장을 여러 개 써서 예를 들어서 법인 통장도 마찬가지고 개인 통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가게 그 개인 회계에서도 통장마다 뭐 그 생활비 통장 이렇게 관리비 통장 이렇게 따로 쓰시는 것처럼 사업자들도 통장을 좀 여러 개 쓰셔야 되는데 한 통장만 쓰면 거기서 다 걸려요. 그다음에 자금 출처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일부터 5월 30일 안에 2달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두 달 다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계약금 한 거 증빙만 내라고 했는데 2달치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통장만 하나를 쓰면 이 안에서 내가 A 부동산 판 거, B 부동산 판 거, 코인한 거 다 나오니까 그럼 조사관도 사람이라 눈에 보이면 이게 뭐예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 통장은 하나은행으로 물건의 잔금이나 계약금들은 하나은행으로 받고 하나는 우리은행으로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통장 하나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섞어버리면 A 부동산, B 부동산 자료를 다 오픈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 이거 오늘 완전히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제가 세무조사 이제 막 종결이 난 업체인데 그 개인 소비자 상대하는 전자상거래 업들이 법인들이 매출이 최소 20억이거든요. 다 20억에서 최대 50억, 100억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업종은 조사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개인 소비자 상담이니까 그 매출 누락이 있다고 일단 의심을 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올해 트렌드는 소명하세요로 와요. 여기서 소명하세요로 오는 이유는 입증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야. 우리 조사관들은 없어. 그러면 입증 책임을 제가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채팅창 한번. 입증 책임이 저한테 있으면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명 정부에서는 조금 착하게 보이시려고 서명 안내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대표님이 그 법인 통장 외에 개인 통장을 단 하나만 쓰신 거예요. 하나 은행만 딱 한 개 은행만 거기서 개인 사업자니까 일부의 매출 누락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모든 사업자들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코인 하신 것도 이 통장, 부동산 매도 매수 하신 것도 이 통장, 친구한테 돈 빌린 것도 이 통장. 이러니까 저희가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사실 제가 1인 법인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법인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코인을 거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동산도 거래하게 되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한 얼마 이상을 거래할 때는 좀 그때부터는 조심을 하셔라. 그런 금액은 없어요. 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금액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럼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네, 개인 사업자요? 네. 개인 사업자로 주식이나 부동산 해외 주식 투자를 하진 않으시죠. 안 하세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세율이 비싼데 내 개인 소득에다 다른 금융 소득까지 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객이 소명 자료가 나왔을 때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해 주셨다면
저희가 조사관하고 딜하기가 좀 더 쉬웠다는 거예요. 네. 이 통장에서 그 코인 하려고 빌린 돈들도 사업용 계좌로 들어간 돈이라고 오해받았고, 네. 부동산 때문에 일부 공투하셨거든요. 그것도 트집을 잡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통장이 여러 개였으면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구조를 짜서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통장을 한 개만 쓰신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분산해서 통장을 좀 여러 개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 통장을 좀 여러 개로 쪼개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통장 쪼개기 가계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하면 좋다. 절세를 위해서 여기 이 정도까지 한번 네네.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25년 4월 24일인데 국세청에서 2020년 5월 28일 날 양도대금 부동산 매도한 양도대금 9억 3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연락이 와요. 2025년인데 2020년께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할까요? 파면 중인가요? 왜 5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연락? 장인 어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다들 고가의 아파트라고 하면 풍자님은 그 고가의 아파트가 몇 억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2, 30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아, 근데 세무서는 절대 그렇게 높게 봐주지 않아요. 고가의 아파트는 한 10억에서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거의 서울은 거의 다. 네. 오.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소득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국세청에 얼마나 신고됐는지 또는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신고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파트를 사니까 이 돈 중에 일부가 사용이 됐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후 관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2020년 5월 28일이면 저희가 상속세 종결이 한 2021년 5월 정도는 끝났을 텐데 2025년에도 연락이 오잖아요. 이렇게 국세청은 안 놀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자금을 살 때 소득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15억짜리를 사지 말란 얘기냐? 난 20억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소득 신고를 많이 하셔서 세금을 조금 많이 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것과 세금 신고를 많이 해서 소득이 높게 잡힌 거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그게 샘플로 들 수 있는 게 과외하시는 분들이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바로 이해되시죠? 진짜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외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과외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소득 신고가 많이 되는데 저희처럼 옛날에 하신 분들은 아직도 소득 노출이 진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고가의 아파트를 살 때도 차라리 쪼개서 5억짜리 이렇게 두 개 사는 게 좀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업하시는 부모님이 계셨어가지고 잘 보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 친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럼 항상 소득을 최대한 적게 신고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당장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할 때 한꺼번에 때려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소득 신고하면 세금만 적게 내지 대출도 적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할 때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3.3% 소득하시는 분들이 나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 친구는 환급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소득 엄청 줄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소득 줄이는 방법 가공경비로 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대출 받을 때는 수정신고해달라고 연락 오세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너무 그 가공경비 써가면서 세금 줄이시면 안 되고 특히 3.3%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앞으로는 유용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득 노출을 조금 해주시는 게 대출도 많이 나오고 네. 뭐 그렇게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5월달 되셔가지고 세금만 안 내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 나는 언제까지 이런 연락을 받고 사는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